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 구독자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많은 일 중 저의 인생을 바꿀 만큼 특별했던 사연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우는 것밖에 못하던 갓난아기인 저를 고아 원장님이 문 앞에서 주워 오셨다고 하죠. 저를 낳아준 사람은 저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이름은 제가 고아원으로 오던 날 당직을 서시던 선생님의 이름 하나씩을 따 이현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딱히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당시 고아원에 있던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의 성이 모두 이였거든요. 고아원은 저에게 있어 집이었고 고아원의 원장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은 모두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의 삶이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모두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국민학교에 들어간 이후 저의 삶은 180도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첫날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제 이름을 크게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나눠준 통신문은 부모님한테 꼭 전달하도록 하고, 이현정, 너는 미래보육원에 살지? 너는 원장님한테 가져다 드려. 선생님은 이 말 한마디만 남긴 채 호련히 사라지셨고 반 아이들은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보육원이 뭐야? 잘 모르겠는데. 이때만 해도 저는 친구들의 웅성거림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자 바로 웅성거림의 속뜻을 알게 되었어요. 야,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너 엄마 아빠 없다며? 로 시작된 괴롭힘은 끝이 없었습니다. 입학식 때만 해도 친하게 지내보자 라며 손을 내밀던 친구들은 저를 피하기 바빴고 제 옆에 앉으면 더러운 것이라도 없는 양 행동했죠. 한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못 배운 게 많아서 옆에 두면 사고만 칠 거래. 그러니까 난 너랑 안 놀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 웃기고 있네 라며 코웃음을 쳤겠지만 그때 저는 너무나 어렸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친구들의 말을 빗으로 삼아 제 가슴에 꽂고 있었어요. 저는 점차 말을 잃어갔고 작은 상황에도 울컥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던 어린 저를 건져내준 건 다름 아닌 저와 같은 날 고아원에 들어온 한 살 오빠 박희철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이름을 가지고 고아원으로 들어온 희철의 오빠는 제 눈에 어른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요. 희철 오빠는 어느 날부터 저를 데리고 등하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가는 동안 오빠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신이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이야기, 친구들과 싸웠던 이야기,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군지에 대한 것들이었죠.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나니 저는 그 누구보다 희철이 오빠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희철 오빠는 제 반 아이들에게 자신을 꼭 현정이 오빠라고 소개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갓 학교를 입학한 1학년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함께 다니면서 저에게는 친구가 늘었어요. 저의 성격이 다시 밝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오빠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부러워한 동급생들이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저는 오빠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지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남매처럼 자랐죠. 얼마나 우애 있게 자랐는지 선생님들은 우스갯소리로 박현정으로 하든 이희철로 하든 누구 한 명 성을 바꿔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저와 희철 오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뭔지 아시나요?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아니요. 고아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누군가가 입양을 가는 날입니다. 어느 날 주말, 낯설지만 좋아 보이는 차 한 대가 고아원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내린 한 부부는 굉장히 인상이 좋았죠. 저를 비롯한 고아원의 아이들은 현관문에 따닥따닥 붙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그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 부부는 한아름 준비한 선물을 선생님께 드리고는 저희 모두에게 상냥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때도 아마 모두들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런 사람이 내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두 분은 이내 원장실로 사라지셨고 원장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희철 오빠를 부르셨습니다. 희철 오빠는 어디에 있었는지 한동안 밖에 나오지 않다가 원장님의 호출을 듣고는 나타났어요. 작은 가방을 꼬린 상태로 말이죠. 저와 눈이 마주친 오빠는 어딘가 미안한 듯 애써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오빠가 이미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간 희철 오빠는 오늘 고아원으로 찾아온 한 부부와 나란히 선 상태로 나타났어요. 모두가 우와 소리를 내며 희철 오빠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입양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오빠가 입양을 간다면 저는 더 이상 오빠와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 테니까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사를 남긴 오빠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편지할게. 꼭 답장해줘. 아마 오빠는 제가 화가 났을 것이라 생각했나 봐요. 저는 크게 웃으며 오빠의 팔뚝을 찰싹 때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오빠가 편지하면 당연히 답장해야지. 조심히 가. 그렇게 희철 오빠는 떠났습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요. 오빠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흔들던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부럽고 질투나고 기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다 큰 어른이 된 지금도 그때의 감정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네요. 오빠가 차를 타고 떠난 뒤 아이들은 잠에 들 때까지 오빠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희철이 오빠 데려간 사람들 차 되게 좋아 보였지? 역시 오빠는 부잣집으로 간 걸까? 야, 당연하지. 오빠 정도면 엄청 부자인 사람한테 갈 수 있었을걸? 그 오빠가 그렇게 대단해? 우리 사이에서는 완전 연예인이었잖아. 성적도 좋지. 얼굴도 하얗고 잘생겼지. 그리고 얼마나 친절해. 하긴 장난만 치는 다른 남자애들이랑은 다르긴 했지. 그니까 희철이 오빠 부럽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편지는 오빠가 입양된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에 도착했어요. 11살이었던 오빠는 양부모님이 살고 계신 서울의 국민학교 4학년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양부모님에게 다른 자식은 없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은 분들이야. 나도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계속 편지할게. 오빠는 정말 꾸준히 편지했어요. 무려 3년 동안 말이죠. 저도 오빠와의 편지를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오빠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은 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정아, 앞으로는 편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나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됐어. 중학교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가야 하니까 아마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거야. 미국에서도 편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저와 오빠는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어떻게든 연락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는지 오빠에게는 단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 변화는 있었습니다. 저는 13살이 되던 해에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딸을 잃은 두 분이 저를 자식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였죠. 최유나라는 이름도 선물 받은 제 밑으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6살짜리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또한 너무 귀여웠습니다. 저는 양부모님께 아주 큰 사랑을 받았어요. 동생과 저를 차별하신다던가 죽은 첫째 딸의 모습을 저에게 강요하지도 않으셨죠. 그 사랑이 너무 과분해서 입양된 지 몇 년간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게 되었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의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나 같은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자.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국민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과의 일이 한몫을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던 그 선생님 말이죠. 저는 그런 선생님들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삐뚤어지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선생님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공부는 제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탐독해도 지치지 않았죠. 얼마나 공부에 열심이었는지 하루는 양부모님이 제 어깨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쉬지 않고 공부를 하는 이유를 오해하셨기 때문이었죠. 네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너는 엄마 아빠 딸이야. 저는 작은 미소와 함께 한숨을 쉬며 두 분을 위로해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입양하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두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는 나도 잘 안다고 말이죠. 마음이 여린 저의 부모님은 눈물을 쓱쓱 닦으며 그게 정말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몇 번이나 두 분을 안심시켜드린 후에야 정식으로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첫 출근을 한 나이가 고작 24살이었어요. 부모님은 결국 꿈을 이룬 저를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죠. 어느 학교로 부임을 할지 정해진 이후 저와 가족들은 할머니의 생신을 맞아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아버지의 형제들은 우리가 오기 전부터 술을 마셔 이미 거하게 취한 상태였어요. 저희 가족은 연로하신 할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어른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아직 어린 동생에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동생은 할머니 방에 둔 채로 말이죠. 저는 형제들과 술잔을 주고받는 아버지 곁에 앉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막내 삼촌이 벌떡 일어나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유나, 네 선생님 됐다고? 아, 네. 임용 합격했고 어느 학교로 갈지까지 정해졌어요. 막내 삼촌은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피식 웃으며 해서는 안 될 말을 이었습니다. 이야, 공부한다고 미쳐서 코피 쏟고 다닌다더니 기어이 해냈네. 독하다 독해. 나는 그거 절대 못했을 텐데. 술에 잔뜩 취한 작은 삼촌의 말투가 묘하게 비꼬는 투인 걸 알아차린 어른들은 그만해라 이제. 취했으면 들어가서 자. 라며 작은 삼촌을 말리셨지만 작은 삼촌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뭐 애를 잡아먹기라도 하나? 그냥 나는 신기해서 그래. 유나야, 너 낳아준 엄마는 너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너를 버리고 갔을까? 저는 순간 제 귀에 큰 문제가 생긴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삼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앉아있자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셨어요. 그만하지 못해? 막내 삼촌은 뭐에 씬 건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지 배 아파서 낳은 딸 버리고 도망간 엄마 손에서 자랐으면 이렇게 잘 못 컸지. 야, 유나야, 너는 꼭 니네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알겠지?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일으켜 현관으로 향하셨어요. 아버지의 형제들은 막내 삼촌을 끌어내 방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셨죠. 아버지는 그 앞에서 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고함을 치고 계셨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막내 삼촌은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집애를 오냐오냐. 창피한 줄 알아? 막내 삼촌은 분명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저에게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는 가족들과의 절연을 선언하셨어요. 놀란 제가 되묻자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도리만 다 할 거다. 나는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더 소중해. 무례하게 내 가족들한테 상처 주는 놈들 가만둘 생각 없다. 라고 대답하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막내 삼촌의 언행을 들은 아버지의 형제들은 모두 막내 삼촌을 두둔했다고 해요.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네가 이해해라. 말 맞따라 친딸도 아니지 않냐. 터놓고 말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유산 나눠 가져야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가 그거 가져가게 생기지 않았냐. 라는 말 등을 했다고 하죠. 할머니 방에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동생에게 얼마 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동생이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의 형제들을 싫어하나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더군요. 아무튼 저는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초임교사로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교사 6년 차가 되었을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교사 생활 6년이면 학교가 돌아가는 구조는 훤히 보게 되더군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익숙해지고 학부모들 민원을 다루는 것에도 익숙해졌을 때쯤 정말 감사하게도 우수교원으로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우수교원은 무슨 말만 우수교원이겠지 생각했지만 우수교원의 특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로 캐나다로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된 것이었죠.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우수교원들끼리 떠난 캐나다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감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아주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와, 나 임용 준비할 때도 이렇게 힘들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라는 곡소리가 터져 나올 때쯤 한 동료가 외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좋은데 한번 못 가보고 한국 갈 거예요? 목소리 큰 동료의 외침에 모두가 동요하고 있을 때 그 동료는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 술 마십시다. 오랜 교육 일정에 지친 동료들에게 휩쓸려 도착한 작은 펍은 은은한 음악이 나오는 아주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동료들은 내가 이 고생을 하러 여기까지 왔냐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 내용을 어디에다가 써먹을 것인지에 대한 일 얘기 등 자유로운 이야기를 쉼없이 해댔죠. 저는 동료들의 이야기에 웃으며 반응해 줄 뿐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피곤한데 들어가서 자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먼 캐나다에서도 한국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나 보네 라고 생각했죠. 낯선 남자는 지치지 않고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현정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진 저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현정이었기 때문이죠. 조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정? 어느새 가까이 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너무나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희철 오빠? 역시 너 맞는구나. 저를 끌어안고 반가워하는 희철 오빠는 교포의 느낌이 더 컸어요. 딱 봐도 그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런 희철 오빠를 반가워했고 동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한 이후 자리를 옮겨 오빠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만나? 그리고 오빠는 나를 어떻게 알아봤어? 나 옛날에 비해 많이 예뻐져서 알아보기 힘들었을 텐데. 능글맞은 저의 질문에 오빠는 옛날과 똑같은 웃음을 짓고는 제 볼을 콕 찌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조개 어디서 많이 본 거다 싶었는데 역시 너더라. 순간 어라 싶었어요. 제가 알던 어린 희철 오빠가 아닌 듯 했죠. 겨우 정신을 되잡은 저는 희철 오빠와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빠의 이름은 박희철에서 김성철로 바뀌었다고 해요. 제가 이현정에서 최윤아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오빠는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했고 캐나다에는 친구들과 여행차 왔다가 저를 본 것이라고 해요.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빠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 그동안 소개팅도 많이 해보았는데 이성과 이렇게까지 오래 대화를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빠와 떨어져 있던 시간이 함께 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데 이토록 편안한 마음이라니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늦은 밤 오빠와 헤어지고 숙소에 돌아간 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출국한다고 했지? 그 전에 얼굴 한번 보자. 점심도 먹고. 오빠의 말에 조금 수줍어진 저는 한 차례 이불을 걷어찬 뒤에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식사를 위해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로 찾아온 오빠의 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멀끔해진 모습이었어요. 멋진 에스코트를 받아 식당으로 도착한 뒤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항상 궁금해하던 그것을 물었습니다. 오빠, 왜 편지한다고 해놓고 안 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살짝 울컥하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눈을 들었는데 굉장히 미안한 눈을 한 오빠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실 미국에 간다는 건 우리 부모님의 의지가 컸어.
미국에 겨우 정착하고 나니까 벌써 1년이 지났더라. 너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한국에 연락하는 걸 별로 반기시지 않아서 고집을 부리기가 어려웠어. 왜 한국에 연락하는 걸 막으셨는데? 이제 내 가족은 우리 부모님인데 내가 자꾸 한국에 미련을 두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우셨나 봐. 저는 차마 고집을 부리지 못했던 오빠의 마음도 자꾸만 한국에서 함께 자란 고아원 출신 동생에게 마음을 쓰는 아들이 걱정스러운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2년이 지나서 너한테 겨우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은 원장님한테서 왔어. 너가 입양됐다는 소식이더라. 순간 오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빠는 한 번도 저를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내심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미안해진 것이죠. 오빠는 간절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너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 내 첫 번째 가족이 바로 너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어? 저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빠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오빠도 내 첫 번째 가족이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 가족이야.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난 뒤 오빠는 저에게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오빠를 볼 수 있는 거야? 저의 질문에 오빠는 활짝 웃으며 대답해 주었어요. 그럼 오빠를 만났다는 기쁨을 덤으로 안고 돌아오는 귀국길은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고 가족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오빠와의 만남을 축하해 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정말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 IT 계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각자 일하는 지역이 같아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지속된 만남 끝에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첫 번째 가족이 되어주었던 아이들이 다시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었죠.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사연으로 다뤄보고 싶네요. 결혼 후 저는 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미국식 아침 식사로 나를 깨워주고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남편 덕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충만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도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에 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맡은 반에 새로 전학 온 아이 때문이었죠. 어느 날은 남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묻더군요. 왜 이렇게 잘 못 먹어? 속이 안 좋아? 죽을 끓여줬어야 했나? 저는 퍼뜩 놀라 정신을 차리고 사과했습니다. 아유, 아니야. 누가 만들어줬는데. 너무 맛있지. 그런데 왜 그래?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정말로 저를 걱정하고 있는 남편의 표정에 저는 차마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속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에 전학 온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한테 신경이 많이 쓰이네. 왜? 애가 막 다른 애들을 괴롭혀? 그것도 아님 말을 잘 안 들어?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밥이라도 넘어갈 것 같아. 얘는 뭐랄까. 나한테도 그렇고 다른 애들한테도 그렇고 벽을 쳐. 자기 선 안에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이 항상 날카로운 상태로 있고. 남편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왜 그러지? 무슨 상처라도 받았나? 아니, 애초에 초등학교 6학년이 6학년 2학기에 전학 올 일이 뭐가 있어?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그 이유를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학생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 아, 그래? 위탁 가정에서 자라는데 그게 뭐? 남편은 위탁 가정에서 자라는 게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느지막하게 전학을 온 거랑 무슨 상관이냐는 듯 이야기하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말을 멈췄습니다.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기는 한데 보호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다나 봐. 3살부터 위탁 가정에 맡겨졌는데 13살까지 10년 동안 보호자가 5번 바뀌었대. 지금 보호자가 5번째 보호자인 거지. 10년 동안 보호자가 이 정도로 많이 바뀌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계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제 학생은 심한 분리불안 장애를 앓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보호자들이 양육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죠.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보호자가 바뀐 꼴이었으니 제 학생은 정들만 할 때 헤어지는 일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학교도 2년에 한 번 전학을 다녔으니 친해질 만한 여유도 시간도 없었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제 학생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친구들이랑 자기한테 선을 긋는 이유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랑 정을 쌓고 싶지 않은 거지. 남편은 다 먹은 접시를 치우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어쩌다 위탁가정에 맡겨지게 된 거야? 저는 남편의 뒷정리를 도우며 하기 어려운 말을 시작했어요. 아이 아빠랑 엄마가 3살짜리 애만 두고 야반도주를 했었대. 뭐? 애는 어떻게 하고? 애는 집에 두고 반지하였는데 애가 잘 때 몰래 나오면 애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미친 것들 아니야? 애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부모 자격이 없는 놈들이지. 아무튼 다행히 애가 깨서 엉엉 우니까 주인집에 아이를 발견했다나 봐. 마침 주인집 문 앞에 밀린 월세는 죄송합니다. 다음 생에 갚겠습니다. 라는 쪽지가 붙어 있기도 했고 아이의 부모는 아주 양심이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밀린 월세는 죄송합니다. 나중에 갚겠습니다도 아니고 다음 생에 갚겠습니다라니. 게다가 그 사람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붙잡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애엄마는 절대 애는 못 데려가겠다고 하지. 결국 아이를 떠넘기듯 하던 아이의 아빠는 관계자들에게 아이를 위탁해달라고 말한 후 사라졌다고 하죠. 아이를 위탁센터에 맡긴 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아이를 기를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탁가정에 맡겨둔 뒤에 아이를 키울 기반을 다지고 다시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인간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찾지 않을 것 같아. 아니, 도대체 그럴 거면 왜 위탁가정에 맡기는 건데? 같은 선생님들 얘기로는 아이가 성인이 돼서 독립할 때를 기다리는 것 같대. 아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 나타나서 아빠 노릇하면서 돈 좀 뽑아먹고 그러려는 게 아니냐는 거지. 남편은 너무나 현실적인 저의 말에 흠칫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세상에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 애가 이제 13살인데 애 얼굴은 보지도 않고 계약 갱신할 때도 대리인 보내서 서류에 사인이나 하게 하고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지 자식 생일이나 어린이날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 때 자기 가족들한테 인사라도 시키던가. 화가 나서 다다다 쏟아붓는 동안 저녁 식사 식탁은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쓱해져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미안, 맛있는 요리 해줬는데 제대로 반응도 안 해주고 괜히 화내는 것만 보여줬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의 상황을 보고 분노하는 선생님, 얼마나 멋있어.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이랑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때? 내가 괜히 말을 꺼냈다가 상처를 건들면 지금까지 보호자가 친부모까지 6번이나 바뀌었는데 아마 그 아이도 어른들 생각은 다 알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소리지. 고민하는 저를 응원하는 남편의 한마디는 다정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선생님이잖아. 진심을 다해서 계속 다가가 봐.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야.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학생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소라야 라고 부르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소라 옆에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소라는 먹던 식사를 멈추고 교실로 돌아가 버리곤 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도 수십, 수백 번 하면 먹히기 마련인가 봅니다. 소라야, 당연히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갈 것이라 예상하고 학생을 불렀더니 학생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군요. 이때다 싶어서 달려갔지만 소라는 제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참 착잡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라의 모습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저의 노력은 학기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갈 때쯤이 되어서야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저는 소라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모두가 하교한 후 소라와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소라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죠.
선생님, 저는 어른들이 싫어요. 어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어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제가 불쌍한 애가 된 것만 같아요. 고개를 푹 숙인 소라의 어깨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불쌍한 아이가 맞아요. 저도 반 애들처럼 낳아준 엄마 아빠랑 잘 살고 싶어요. 저라고 엄마 아빠가 5번이나 바뀌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랑 남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작 13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운 말이 계속되었고, 저는 그런 소라가 안타까웠습니다. 소라는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터졌는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 다 기억해요.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우던 모습. 저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저를 벌레 보듯 했던 그 표정.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소라는 3살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니까요. 소라는 충격받은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를 두고 집을 나갔던 날도 기억해요. 저를 재우고 자기들끼리 속삭였어요. 자는 거 맞아? 이러다 얼마 도망가지도 못하고 애가 깨면 어떻게 해? 집주인 집 앞에는 쪽지 붙이고 왔지? 이런 얘기였죠. 저는 엄마 아빠가 집을 나갈 때까지 겨우 자는 척을 했어요. 이제라도 울면 엄마 아빠가 돌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소라는 당시의 기억을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겨우 들어주는 것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소라의 말에 귀를 기울여줬어요. 그런데 아빠는 돌아오고 나서 저를 다른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 나는 혼자라고. 그래서 위탁 엄마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불안했던 거래요. 또 나를 두고 가버릴까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소라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소라는 그렇게 제 품에서 오랜 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소라는 퉁퉁 부은 눈을 서로 놀리며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저는 소라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놀렸던 것도 잊은 것인지 어느새 제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소라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소라, 오늘은 좀 어때? 친구는 많이 사귀었나?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와이프의 학생에게 이토록 관심을 갖는 게 신기해서 한 번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소라가 그렇게 신경이 쓰여? 왜? 남편은 제 질문을 듣고 한참 우물쭈물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 같아서. 자기 같아서? 응, 나 같아서. 사실 나도 부모님이 고아원 앞에 나를 두고 가던 날을 기억하거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느낌이 뭔지 알아서 계속 신경 쓰이네. 그리고 나는 좋은 분들 만나서 잘 자랐지만 소라는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잖아. 남편이 소라를 신경 쓸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위해 소라에게 남편 이야기를 매일 해주었어요.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난 이후의 시간은 저와 소라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모든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를 하려면 저의 과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소라는 저와 남편이 고아원 출신이고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고아원 출신이 선생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부모 없이 자란 애가 어떻게 선생님이 됐는지 궁금하지? 소라는 아니라며 손을 휘저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사실 나는 부모가 없다는 사실에 세상을 미워했었어. 친구들이랑도 말 한 번 안 섰고 고아원 원장님한테 괜히 신경질을 부리기도 했지. 소라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삐뚤어지고 있는 나를 바로잡아준 게 지금 내 남편이야. 남편은 내 가족이 되어줬어.
신기하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닌데도 가족이 되는 게. 소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소라를 집으로 바래다 준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닌데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었지만 제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죠. 저는 이날부터 소라를 제 딸로 입양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의 가족이 되어서 저를 건져준 것처럼 저 또한 소라의 가족이 되어 소라를 건져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쉽게 꺼낼 순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이었거든요. 그렇게 타들어가는 속을 안고 살아가던 중에 시부모님이 오랜만에 미국에서 돌아오셨어요.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소라는 잘 지내? 라고 묻더군요. 남편의 질문에 시부모님은 소라? 라고 물으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이야기를 다 들은 시부모님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이후 남편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이인데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건 처음이다. 유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도울 게 있으면 얘기해.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퇴근을 한 남편을 곧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과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나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 처음 보는 모습에 남편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무슨 말? 저는 크게 심호흡을 2번 한 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민해온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나 소라를 입양하고 싶어. 남편은 갑작스러운 이야기에도 놀라지 않았어요. 소라는 고아가 아니잖아. 어쨌든 법적인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고 어떻게 입양을 하려고 그래? 친부가 친권을 포기하면 돼. 지금까지 아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아이의 보호자가 5번이나 바뀌는 동안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힘든 시간이 될 거야. 알지? 응, 알아.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가 난 줄 알았어요. 자기, 미안해. 우리 아기 계획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입양을 하자고 해서. 너무 내 욕심만 부린 것 같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남편은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무릎이라도 꿇을 듯 미안해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나 화난 거 아니야. 사실 나도 우리가 소라를 키우는 게 어떨까 하고 많이 생각했어. 무엇보다 전에 소라랑 같이 놀러 간 적 있잖아. 나 그때 정말 아빠가 된 기분이었다고. 저는 놀라운 남편의 대답에 감사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혼자 고민하게 둬서 미안해. 우리가 서로에게 세상이 되어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소라의 세상이 되어주자. 저는 남편과 함께 소라를 찾아갔고 소라에게 우리와 가족이 되는 건 어떻겠니? 라고 물었어요. 소라는 이 말의 뜻을 이해하자마자 펄쩍펄쩍 뛰며 너무 좋다고 대답했죠. 소라와 함께 나온 소라의 위탁 어머니도 소라가 요즘 부쩍 밝아져서 왜 그러나 했더니 선생님 덕분이었네요. 라며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남편의 동의, 소라의 허락까지 마치고 나니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소라의 친부였어요. 그는 저의 예상대로 소라를 이용해 먹기 위해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친권만 유지했다가 성인이 되면 소라의 이름으로 사업 자금을 대출할 요량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정도 굉장히 스펙터클하지만 분량을 위해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는 더 이상 친부에게 미련을 갖지 않고 있고 친부가 아이를 위탁 가정으로 보내놓고 유흥에만 빠져 있었다는 증거까지 나타나자 친부는 더 이상 친권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글로 적으니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중간에는 어렵게 된 교사 일을 그만둘까 생각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소라를 입양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었을 때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입양 사실을 알렸습니다. 2분은 지금까지도 소라의 안부를 묻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저희의 결정을 너무나 칭찬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2분도 입양아를 키우셨기 때문에
심리적인 벽이 없었던 것이겠죠. 저의 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반 학생을 입양할 거다 라는 말에 잠깐 놀라시는 것이 보였지만 너가 어련히 고민하고 생각한 뒤에 결정한 걸까? 라고 말씀하시며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 동생은 엄마가 된 걸 축하한다며 한바탕 난리를 피워 진정시키느라 혼이 빠졌죠. 저는 양가 어른들에게 입양 사실을 알린 뒤 소라의 입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소라는 그 누구보다 행복해했어요. 소라의 이름이 박소라에서 김소라가 된 그날, 소라는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외치며 저와 남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배로 낳은 자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라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식이었어요. 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저희 가족은 그렇게 한참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 그날 있었던 가족 모임에서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소라를 처음 소개하는 가족 모임 자리, 소라는 가족들 앞에서 처음 인사를 하다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본 모든 어른들도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모두의 축복과 환대를 받은 소라의 모습은 조금 부끄러운 듯 했지만 분명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된 소라가 올해 20살이 되었네요. 20살이 된 소라가 저에게 쓴 편지를 끝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따로 쓸 거니까 아빠한테는 왜 안 썼냐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 생일인데 왜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지 이상하시죠? 사실요, 엄마. 저는 제 생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이날에 태어난 건 맞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엄마, 제가 의미를 두는 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 성이 박씨에서 김씨로 바뀌었던 그날, 제가 처음으로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불렀던 그날이 저에게 유일한 의미 있는 날이에요. 저를 김소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엄마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엄마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 자식을 잃은 어른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엄마,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에요. 엄마가 단 한 번도 저에게 엄마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평생을 감사하며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이 편지를 읽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저는 소라가 20살이 될 때까지 소라는 숫기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 편지를 읽고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저는 남편의 비명에 거실 밖으로 나갔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이게 뭐야? 그건 바로 소라가 남편에게 남긴 편지 봉투 안에 있었던 비행기표와 장기봉사 팸플릿이었습니다. 뭐? 아프리카를 간다고?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사랑마저도 내쳤던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바쳐 남들을 사랑하고 돕겠다며 아프리카로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도 부모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말이죠. 이거 아주 20살 됐다고 좋아하더니 다 꿍꿍이가 있는 거였어. 남편은 팸플릿을 들고 부들거리는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왜? 이것 좀 봐봐. 남편이 보여준 것은 소라가 남편에게 남긴 편지 쪼가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때 되면 돌아오겠음. 찾지 마. 이 편지를 보고는 살짝 기절했던 것 같기도 해요. 소라는 엄마 아빠를 놀라게 한 것이 무색하게 매일매일 영상통화를 걸어왔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매일 얼굴이 야위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지만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며 행복함을 느끼는 소라의 모습을 보면 뿌듯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러네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놓쳤네요. 저는 소라를 입양한 지 2년 차가 되던 해에 아이를 가졌고 3년 차가 되던 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소라에게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늦둥이 동생이 생긴 것이지요. 혹시나 소라가 동생의 존재로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라는 제 동생밖에 모르는 바보거든요. 부디 소라가 무사히 봉사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가족의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만 있다면 가족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